트럼프 관세의 핵심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이슈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뭐 투자를 하실 분들, 그리고 투자를 하신 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좀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 좀 드려보면, 사실 저는 여기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쨌든 이번 이 관세 그냥 사실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기업들은 올라올 것이고 어떠한 기업들은 내려갈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눌려 있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이 가장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좀 중요하고 가장 적합한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알기 쉽게 핵심만 짧게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시청하셔서 도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시장 상황 좀 보면 나스닥 시장 반등 시도를 좀 했죠. 딥시크를 좀 회복하나 싶더니만 이젠 관세에 좀 문제가 나왔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아가도 우리나라, 특히나 수출로 좀 먹고 사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 수출 그리고 반도체 둘 다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이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좀 큰 시장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좀 냉정하게 좀 상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관세 나오니까 뭐 트럼프가 미쳤다, 뭐 관세 나오면은 뭐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좋을 때는 사실 한도 끝도 없이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요. 좋게 나올 때는 정말 좋은 얘기들만 나옵니다. 언제 그래라는 듯이 또 금방 없어지는 게 또 뉴스이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상황이고 이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 면밀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관세 문제로 시장이 좀 하락하고 눌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오히려 인상될 수도 있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세가 부과된다 안 부과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관세가 부과돼도 결국은 매출만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매출만 늘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매출이 왜 안 늘어나냐 이겁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자,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율 1,470원대로 좀 급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구나,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구나, 이 관세 이 타이틀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금리를 인상한다, 금리 인하가 멀었구나. 우리 이거 어디서 봤죠? 지난달에도 있었고요. 지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흐름이 이름만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자, 이건 조금만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필두로 중국과 우방 국가인 국가들한테 관세를 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쟁을 멈춰라에 대한 이 카드로까지 좀 활용을 좀 하기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 제품에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대표적인 북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 당사자한테까지 이렇게 관세를 하겠다라는,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이 국가가 하나의 카르텔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중국 그리고 중성향을 보이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 여기 EU 제품이라고 나와 있지만,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쪽 언급을 봤을 때는 이 중국의 뭐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친중국 정책,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담을 시키긴 했지만, 중국의 대부분 수출 품목이 유럽 쪽에서 나온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언급드린 기업들이 이 캐나다, 공산주의자이자 친아랍, 친중국 성향을 보이고 있는 트리도, 캐나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멕시코, 중국 소액 면세 구멍도 차단을 하겠다. 멕시코는 뭐 친중국 쪽은 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중국이 멕시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서 뭐 마약도 마약이고, 이 중국 멕시코 통해서 펜타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중국 펜타닐 그만 팔라고 하는데 중국은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근데 대부분이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멕시코가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뿐만이 아니라 밀수를 하는 하나의 창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견제를 하는 건 너네 중국 협조하지 마의 경고도 될 겁니다.
역시나 이 마크롱 말씀도 드렸는데 마크롱이 거의 뭐 유일무이하다시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서 반대를 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만 관세를 매길 수가 없거든요. 이 EU "너네 관세 매길 거야. 그니까 마크롱 처리해." 약간 요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런 친중성향을 보이는 이런 국가를 상대로 관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뭐 요런 국가들, 오히려 미국과 동맹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사실 관세를 직접적으로 맞을 확률은 현저하게 낮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반도체 딥시크 에 대한 공포감은 있습니다만, 결국 딥시크도 중국 쪽에 뭐 데이터를 훔쳐갔다. 그리고 중국 쪽에 개인정보를 넘기면 안 된다. 요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사실 전 세계에서 딥시크를 활용을 좀 자제를 하자라는 좀 움직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쪽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활로가 오히려 중국을 포함해서 전부 다 나눠 먹고 있었던, 전 세계가 나눠 먹고 있었던 미국의 그 문턱을 미국의 동맹국들만 드나들게 되는 어떤 하나의 좀 파이가 확장이 되는 좀 기회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를 하게 됨으로써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다에 대한 공포감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그럼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업이 가령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하는 기업이 $10,000에 이 자동차를 팔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2,000를 가져갔어요. 그럼 20%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관세 정책이 시작됐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판매가를 $9,000로 하겠습니까? $10,000로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10,000로 간다 이거예요. 거기에 관세는 별도.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11,000가 부과가 됩니다. 절대로 이 영업이익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미국에 팔겠습니까?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심지어 뭐 해 봐야 뭐 영업이익 쪼금 낮추겠죠. 1,700, 1,800 요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는 $10,000에 사던 자동차가 관세가 부과되면 $11,000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지금은 자동차에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적용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오를 겁니다.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올랐다라는 뜻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인상이 안 나오더라도 인하가 굉장히 멀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 웃긴 건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당선인 신분일 때도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금리를 올릴 만한 짓을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트럼프는 금리를 왜 내리고 싶어 하냐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기준금, 요건 좀 그렇고요. 요거를 먼저 봐야겠다. 트럼프의 이번 당선 그리고 재선한 가장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재정 부채를 탕감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이 페더럴 뎁트라고 하고 페더럴 데픽트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적 부채입니다. 미국의 부채가 파란 선이고요. 요거는 재정 적자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땡겨 썼다는 거죠. 자, 보면 요 시기 엄청나게 삐쭉 솟아 있죠. 이 시기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자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시절입니다. 자, 보면 이 당시에 엄청나게 재정을 땡겨 썼어요. 자, 자연스럽게 미국의 부채는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근데 반면에 트럼프 임기 시절을 보면 굉장히 재정을 감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늘어나던 재정 부채가, 오바마 시절에 늘어났던 재정 부채가 이렇게 감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리면서 미국의 재정 부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갚기 위해서 가져온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채권으로 이걸 매각을 갚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채권 어떻게 했길래 이걸로 갚을 수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볼
텐데요. 지금 트럼프가 국채를 굉장히 많이 매입할 것이다. 매입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매입을 했다라는 건 이 매입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미국 국채를 팔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4.5%라고 가정을 하고, 자, 기준금리 4.0%를 낮춘다고 해보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죠.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3.5, 3.0, 2.5까지 낮아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4.5대 발행했었던 채권들, 5.5대 발행했었던 채권들은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겠죠. 채권이 뭡니까? 내가 이 나라한테 10,000원을 빌려주면 이 나라가 책임지고 나한테 이자를 1년에 4.5%를 준다는 뜻이에요. 기준금리는. 자, 근데 기준금리가 점점 낮아지면 똑같이 채권을 사도 어떤 채권은 4.5%를 준다고 돼 있고 어떤 채권은 4.0%를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뭘 사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이 4.5%짜리 사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가격보다 비싸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수하고 금리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채권은 가격이 반대로 놀기 때문에 비싸게 매도를 한다. 이걸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는. 근데 이상하잖아요. 금리를 내려야 채권을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금리를 못 내리게 됐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은 뭐냐?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내릴 것이다, 내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연준 의장과 대화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 시장에 기대감을 심어줬는데 중국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중국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그 우방 국가들이 중국을 부양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을 확실하게 조져버리고 좀 쌍스러웠나요? 어쨌든 중국을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금리 인하의 시대로 접어들겠다의 마지막 비장의 칼을 꺼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금리를 내리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했었거든요. 자, 실제로 방해를 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비협조적인 정반대의 좀 흐름으로 갔거든요. 자,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고 돈이 회수가 되니까 물가가 좀 잡혀가니까 금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금리를 여러 번 내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내렸고 내리다 보니까 내수 부양을 하게 됐고 돈을 찍어내니까 중국은 내부에서는 잘 살았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남한하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거나 내수 부양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부작용은 그 위안화의 가치 하락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국은 자급자족이 되는데.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내수 부양하면서 공장 늘리고 생산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게 돼요. 이 물건이 어디로 가죠? 바로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특히나 미국으로 뻗어나가요. 그러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왜? 중국의 값싼 물건들이 계속해서 받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중국이 계속해서 제로금리 쪽으로 가고 있죠. 계속해서 이 후려치기, 말 그대로 이 똥값에 물건을 팔아 제끼니까 이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금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야, 너네 똥값에 팔지 마. 너네 거 우리가 관세 매길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금리 완화 정책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방국들, 말씀드렸던 멕시코가 협조적이죠. 캐나다 협조적이죠. 얘네들이 미국한테 관세 없이 수출을 합니다. 근데 중국은 여기서 뭐 밀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쪽에 수출을 해서 간접 수출을 합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선 중국 제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까지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디플레이터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자, 명목 GDP, 실질 GDP 나눴다라고 말이 어렵게 돼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물가 요인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3년 연속 마이너스예요. 실제로 경기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수출은 역대급인데 결국은 내부는 정말 썩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거.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봤던 것처럼 유럽, 특히나 프랑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비협조적인 국가들은 관세를 매길 필요도 없고 여기서 매기면 어떻게 된다? 중국이 이제는 버틸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중국을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금리를 많이 내릴 수 있는 본격적인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는 아직 정책을 피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정책을 피기 위한 사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는, 물론 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의 길을 확실하게 꺾고 가는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뭐 제소하면서 알아서 살아나려고 해도 상관없어요. 주변에 있는 멕시코, 캐나다, 특히나 최근에 콜롬비아 같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중국보다 미국 의존도가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당연하게도 중국을 저버릴 수밖에 없고요. 중국의 항복을 외칠 수밖에 없고, 항복을 외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떨어지게 될 거고, 공격적인 투자가 나오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돈이 유입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영상의 좀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술주 성장주 라인, 당연하게도 AI 쪽, 그리고 지금 원유 재고 역대 최저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성장주들, 요런 부분들에 좀 두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다음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3월 전까지는 이 협상을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협상의 마무리는 2월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2월에 우리가 매수를 생각을 한다면, 투자를 생각을 한다면 2월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영상의 핵심은요, 안 좋은 얘기를 들으려면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들릴 수밖에 없고요. 좋은 얘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관세의 핵심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 자세한 얘기,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좀 관세 흐름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이런 실시간 정보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부방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그리고 어떠한 유망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공부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공부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부방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공부방 소개 간략하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맞이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좀 거창한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요. 무료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투자 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역으로서 이렇게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 공유하고 여러분들한테 종목까지도 소개해 드리면서 시장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주식 공부방은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미국 주식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ETF, 뭐 TQQQ는 뭐지? ISA를 활용하라는데 뭐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증권사를 활용할지도 모르겠고, 어느 기업을 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어느 기업을 살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어느 계좌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겠다.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반면에 쉽지만 이걸 잘 못하면 정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게 미국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망설여졌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단번에 좀 해결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 모두들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참여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68-5284번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냥 남겨주시면 되고, 좋아요만 누르고 남겨주시면 되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나 무료 입장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누르면 구독자가 되시는 거니까 눌러주시고, 1668-5284번으로 구독했습니다 라고 이제 구독 문자 메시지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릴 건데요. 자, 혹시나 말씀을 드리면 수신 전용 번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스팸, 이거 보냈더니 뭐 문자 폭탄이 와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제 수신 전용 번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링크 발송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폐기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뭐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이신 분들은, 그리고 그런 거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신 전용 번호 1668-5284번으로 개설을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들어오실 때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좀 한 가지씩 좀 많이 하는데요. 뭐 들어오고 나서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뭐 이런 흐름이라더라, 그냥
제가 드리는 그 인사이트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어딘지 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습득을 해야죠. 이것도 모르는데 시장 공부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좌 개설 다 해놨는데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습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어버버버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숙제는 여러분들이 이 방을 들어와서 뭘 할 건지를 정해놓고 들어오셔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활용 방법이 200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라면 전부 다 무료다 말씀을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들 받아 가시라고 만들어 놓은 방이고, 당연히 천년만년 무료로 운영하는 방은 아니에요. 자, 예시만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뭐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테슬라 350% 상승했었던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너무나 이제 장안의 화제였기 때문에 아이온큐 좋다더라. 근데 뭐 때문에 좋은지는 몰랐잖아요.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이걸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잡은 거고 여기서 잡은 거고 여기서 잡은 거죠. 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방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 말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포스트 엔비디아, 포스트 테슬라 이런 기업들 관련된 보고서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언제까지 좀 무료로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좀 개인적인 또 텔레그램 방을 또 한 가지 또 개설할까 이렇게 좀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무료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언제든지 무료로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셨다가 별로면 나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들 받아가실 수 있을 때 빨리 좀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고점이다는 얘기를 거의 뭐 5년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내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나스닥 시장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없으신 분들도 이제는 나스닥 시장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1668-5284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전송해 놓으면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초대 링크 발송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많이들 도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있어서 박프로가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